오늘 주제는 6.25의 상처와 치유입니다. 저희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족 안에서도 사실 남과 북이 갈려서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상처가 남아있는 가족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는 돌이키면서 서로 그 상처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실에 기반한 과거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 진실에 기반해서 화해하고 또 치유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노국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마스크 안 하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김은구 회장을 비롯해서 트루스홈 여러분 이렇게 좋은 그 장소를 본거지로 얻을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기뻐해야 할 일 같습니다. 우선 왜 지금 우리가 아직도 그 6.25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연배로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태어난 분들이라서 사실 들은 것도 얼마 많지 않고 누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임진왜란 정도의 실감밖에 나지 않는 전쟁이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6.25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가 바로 6.25 전쟁이 발발했던 71주년 기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전쟁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애도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제가 6.25이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6.25 전쟁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맞으면 거기서도 말미암은 여러 가지 상처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서 있는 맞으면 국가적인 토대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은 저 자신에게는 직접 몸소 겪은 것이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배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또 이 역사학도로서 또 외교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 국제정치적인 맥락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하는 거는 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까지 포함해서 좀 생각해 볼 여유도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이 괜찮다면 저는 오늘 늦게까지라도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좀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에 관한 논의라고 하는 거는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느냐 전쟁 중에 어떤 말은 흉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군대가 얼마나 잔악한 일들을 저질렀느냐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이 전쟁에 대한 핵심을 놓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이 6.25에 대한 바른 이해도 이 상처의 치유도 전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6.25 전쟁뿐 아니라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 특히 저같이 역사 같은 거를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갈등, 대부분의 갈등이라고 하는 갈등이나 충돌은
그 소통과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정확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그 이 사납게 서로 싸우고 충돌을 해서 서로가 이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불행히도 우리 나라에서 지금 역사 문제에서는 특히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할 뿐더러 그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남북 관계 또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참 그 실력과 위상을 높여가는 과제 같은 것이 제대로 잘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쟁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죠. 우리 어렸을 적에 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을 때 사실 그때는 전쟁이 시작된 줄 몰랐다가 벌써 28일 날은 서울에 이 공산군이 이 탱크를 몰고 진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 6.25 사변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또 6.25 동란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1948년 8월 15일에 다시 이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선포하면서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나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이 민주적 기치하에 통일될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전으로 곧 확산이 돼서,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는데, 유엔과 특히 그 미군 중심의 16개국 나라들이 병력을 보내고 또 그 외에 10여 개의 또 나라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선 살아남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38선에서 조금 변경된 그런 그 선을 따라서 그 분단은 그대로 그 고착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그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 그는 전적으로 그 이 북한과 이 구공산권 소련 측에서 선전선동으로 처음부터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거짓으로 이것을 포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에 그 전쟁을 경험한 우리 세대나 또 지금 현재 이제 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특히 이제 소련이 공산 체제를 포기하면서 많은 재료들이 그쪽에서 나오면서 전쟁을 이 김일성이 도발했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좌파 또는 그들에게 이 오도된 사람들만이 마치 그것이 아직도 토론의 대상인 것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그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뭐 일요일 날 무슨 방송에서 전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당시는 매체가 지금 같은 무슨 텔레비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라디오 가진 사람들이 좀 듣는 이 방송 정도였는데, 그 전에도 38선 부근에서는 가끔가다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러는데 다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북한군이 밀려 닥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보통 때나 마찬가지로 이 명륜동에 살면서 오늘 저 경동시장 있는 근처에 우리 4대 부중이 있었어요. 용두동이라고 그랬는데, 갔더니 1, 2학년, 제가 2학년, 중학교 2학년 제대고인데 1, 2학년은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가라 그래서 뭐 우린 참 웬일인가 신이 나서 집으로 다 왔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식 두절인데 바로 다음 날 이제 이 북한 이 소련 이 탱크를 탄 그 북한군이 그 밀려서 메아리에서부터 들어와서 명동 앞에 큰 해화동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떤 나라에서 이 사흘 만에 수도가 접수될 그런 전쟁을 시작을 할 수가 하겠습니까? 바로 이 6월 24일 그 육군회관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축하 파티를 하느라고 우리 장성들은 밤에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자고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경복궁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전쟁이 남쪽에서 도발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30년 동안 유럽의 많은 그 지식인들, 소위 진보 지식인들까지도 이 전쟁은 남쪽에서 시작했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공산군 측의 그 이 생존 양식에는 선동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사실은 김일성이 이 스탈린을 2번이나 찾아가서 강하게 설득을 하고, 스탈린은 아직 이 3차 대전을 직면할 준비는 전혀 안 되고, 만약에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은 소련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김일성이 그때 마침 이 중공이 중국 본토를 다 통일을 했고, 또 미국의 애치슨 장군이 미국의 그 방위선 안에는 한반도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 선언을 했고, 또 미군은 철수를 했고 하니까 이런 계기에 밀어붙이면은 절대로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모택동을 또 마오쩌둥이라고 지금 그러지만 설득을 시켜서 그쪽에 이제 내락을 어느 정도 받고 서로 밀었어요. 사실은 마오쩌둥하고 스탈린은 저쪽이 개입을 한다면 자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택동에게 그런 정도 설득을 어느 정도 시켜놓고 스탈린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마오가 괜찮다 그러면 해볼 만하다. 두 번째 결국 스탈린이 설득을 당했던 거죠. 이거는 아주 전혀 고의적으로 발발한 전쟁이지 그냥 사고로 시작된 그런 전쟁이 전혀 아닙니다. 왜 이러냐? 조금 더 근원으로 가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칼 마크스라는 사람이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면 자기 모순으로 자본주의는 망하게 되고 이제 공산주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 세계가 공산화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 혁명 세력이 이제 이 권력을 잡고 무산층이었던 프롤레타리아가 절대 다수가 되니까 혁명에서 소수로서 소수의 손에 이제 부가 집결되고 이 부르주아지가 소수의 거대 부르주아지가 됐을 적에는 세상에 뒤엎여서 공산화가 된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불평등, 억압 그런 것이 없어지고 모두가 그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면 되는 그러한 그 이상 사회가 올 것이라 하는 그런 아주 그럴듯한 선언을 하고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럴 것은 사슬밖에 없다. 그런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19세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직도 그 왕조들이 절대 다수였고 또 그 선거권이라고 하는 건 극히 제한된 그런 상황에서 이 왕권이 횡포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소위 그 자유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위시해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면서 그 가운데 이 왕권의 횡포뿐 아니라 평등을 또 강조하는 그런 주류가 오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사회주의는 이 마르크스주의보다도 공동체 운동이었어요. 이 정치적으로 뭐 민주화가 돼서 선거권을 이긴다 해도 사람들의 삶 갑자기 나아진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냐. 그래서 이제 500명이면 각기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해가지고 서로 억압 없이 기여를 하면은 전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수행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말이 바로 그 이상 사회를 추구하는 논리랄까 이론이랄까 이런 것 사회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사회주의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말이 바로 이상사회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상이 아니라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일 뿐이죠.
이 땅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 이제 자본하고 노동력을 투자해서 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 결국은 이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 이 노동력을 컨트롤해서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자기가 가져가고 노동자들한테는 그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임금을 주는 이런 것이 계속되다 보면 점점 불평등이 심화돼서 돈은 이 자본가들의 손에 더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모인다. 이런데 바로 이 절대 다수의 무산층이 이 혁명을 일으켜서 뒤엎으면 생산력은 충분히 넘쳐나는데 분배가 안 되는 게 문제였으니까 이런 이상적인 그 공산주의 사회가 올 수 있다 하는 이 이론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 특히 그 산업화 초기에 농촌과 달리 정말 도시 노동자들의 그 이 초기 맞으면 참상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도 그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호소를 가질 수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이런 맞으면 사회주의 논리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막스는 그냥 이 조그만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라 역사 발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승리하게 돼 있다. 이런 아주 거대한 꿈을 심고 국가나 민족이라는 경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계급 투쟁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니까 전 세계의 노동자가 단결을 해서 부르주아지를 뒤엎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막스주의의 골자였고 이 사유재산제를 폐지한다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는 마크스의 기준에 비해서도 전혀 그 공산주의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어요. 마크스의 전제 조건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생산성은 아주 넘쳐나는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한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 이론이 가장 호소력을 가진 사회는 선진 사회가 아니라 후진 농업사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던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였다. 그러니까 벌써 이 공산주의 체제가 이 마크스 이론에 따라도 성공할 가능성, 즉 생산성이 고도로 발달했다는 그 조건 자체가 없는 거고 또 민주주의의 경험이 축적됐다는 이 조건도 충족이 안 된 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처음 태어난 공산주의 정권이 소련이고 1917년에 이미 혁명이 시작됐던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하던 48년까지 것이 49년이고 스탈린이 사망한 것이 53년인데 이 본토를 통일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까지는 소련이 유일한 공산주의 정권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들, 공산당원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국적이 미국인이건 소련을 자기네 최고 권위로 보시고 모든 일에서 공산당의 지령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전 세계를 공산주의 기체하에 통일한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실제 이 이론은 맞으면 이 국적이나 그런 거를 무시하고 계급 투쟁을 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한다고 하는 거였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리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가령 독일하고 러시아가 1차 대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역사적인 숙적이었던 독일하고 싸우는데 러시아인인 내가 어떻게 우리 정부를 지지 안 하고 저쪽에 가담할 수가 있겠느냐 또는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런 고려가 있어서 공산주의 국제조직이 깨지고 다시 되고 이렇게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공산주의 세계 공산화라고 하는 이론을 자기들의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복잡성이라는 것이 이제 또 유래하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의 공산당 조직을 러시아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제3국제조직 그 커민턴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출범을 하면서 이제 이 스탈린이 전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국익도伸장하고 동시에 이 전 세계 공산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약소민족들의 이 지식인 사회에 강한 호소력을 가진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공산주의자가 되면은 이 민족 해방과 동시에 계급 해방도 이룰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이 신분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 같은 양반 쌍놈 뭐 하는 곳이 아직도 있었고 또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 운동에 가입을 하면은 소위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 강한 호소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일제시대 때 우리 많은 지식인들이 그 말만 믿고 일본 유학생들 여기 서울의 경성 제국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좌익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유산을 가지고 이제 그 건국을 하는데 또 흥미롭게도 아시다시피 히틀러와 무솔리니라고 하는 소위 그 우파 전체주의 세력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소련하고 자유민주주의 영국, 미국, 프랑스가 손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이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그 자유민주주의 그 세력은 사실 이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회인데도 더 무서운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손을 잡았었기 때문에 우리 해방 전까지는 공산주의의 폐해가 소련에서 얼마나 컸는가를 거의 없었어요. 또 소련대로 전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혁명을 하고 나니까 결국은 옛날 짜르 시대보다도 더 대중을 억압하고 채찍질을 해가지고 결국 국력을 기르고 5개년 계획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공산당 독재를 넘어서서 이제 스탈린 한 사람의 이 독재로 치달았는데 이런 것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또 알려졌다 하더라도 자기들 편, 즉 이 히틀러를 무찌르는데 동맹국이니까 그것을 이쪽에서도 강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론으로 이상향을 만들고 우리 같은 경우에 소위 이 계급 차별 타파와 이 제국주의 일본을 몰아낸다고 하는 그런 그 긍정적인 면만이 부각이 되고 이것이 엄청난 독재로 치닫는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국내 정치나 국외 관계에서 소련은 그 이중 구조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처음부터 겉으로 본 그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나라나 비슷하게 소비에트라고 하는 소위 병사 협의체, 뭐 군인 협의체, 무슨 협의체,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형식의 구조를 가진 그런 협의체의 최고봉인 사람이 소비에트 전국 소비에트 사회 이 의장이 맞으면 국가 대표지만 실권은 공산당이 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이 모든 걸 조종하는 그런 이중 구조였어요. 그래서 겉에 보는 걸 가지고 소련이 이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의 지령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지령이라고 하는 건 소련 내 협동을 해서 일본을 대항을 했다가 또 이 서로를 대항을 해서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엄청난 피해도 있고 해서 같은 공산주의자지만은 사실은 그 마오쩌둥하고 스탈린 사이에는 또 적개심도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에 가입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모스크바 최고 맞으면 정치국이죠. 결국은 그 중앙위원회 정치국 그리고 결국은 스탈린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종을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됐고 이 해방이 되는 과정에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에 먼저 진군했던 소련이 이제 북한을 점령하게 되고 이 남쪽은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사실은 그때 자칫했으면은 이 공산화가 이 소련군이 남쪽까지 밀고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스탈린이 이 38선에서 진격을 멈추라고 하는 미군의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이었거니와 더 큰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을 죽어도 반은 차지를 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통로를 얻겠다 했기 때문에 미국을 미리 덧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멈췄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경우에 38선을 굳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6.25 전쟁의 뭐 발발 원인이며 결과며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단된 상황이었다가 처음에는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어떤 나라로 만들지를 이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엔의 생각이었지만, 그리고 또 미국의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되지 않자 이 미국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 주장하고 같이 해서 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 상정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은 공산당 조직이라고 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을 통해서 지령을 내려보내면서 형식으로는 아주 공정하게 남한에서 대표 세력을 선출하는데 좌익반 우익반 해라. 그럼 북한은 벌써 다 좌익으로 점령이 돼 있으니까 그럼 75%가 대표 세력 가운데 좌익이 되면은 당연히 한반도 전체가 다 공산화가 될 게 뻔하죠. 그런데 이 유엔에서는 이제 어떤 안을 내는가 하면은 인구 비례로 남북한이 동시 선거를 해서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까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하는 것이 유엔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남쪽이 인구가 더 많으니까 소련이 생각하듯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기에 극구 반대를 했고, 우리는 그래서 북한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그럼 남한만이라도 빨리 독립을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하고도 통일을 하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이승만 박사와 47년 12월 초까지 김구 선생님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그때까지는 임시정부의 이 수반이었던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동의를 해서 이 나라 전체가 아니라 그 나라 절반이 아니라 도 하나만 남더라도 우리가 빨리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하면 그게 광복일 줄 알았어요. 말이 혼동이 되죠. 광복절, 지금도 광복절이 뭐냐, 뭘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광복하면은 일제로부터 해방과 독립이 동시에 오는 걸로 생각해서 광복, 다시 빛을 찾는다는 그런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제로부터 해방은 됐지만은 우리 한반도가 미군, 소련군 양군에게 나누어서 점령당하는 세월이 왔고 48년에야 비로소 아까 얘기한 대로 남북한이 다 같이 합치질 못하고 남한만 결국은 유엔 소총회가 다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만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으로는 북한까지 우리나라에 포함이 되면 실권으로 봐서는 남한만을 관할하는 이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엔은 그해 12월에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탄생한 유일한 정부, 한반도에서 합법적으로 통일한 유일한 정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인정을 안 하고 우리만은 인정했다. 그랬기 때문에 6.25가 났을 적에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남북한 간의 전쟁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점에서는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고 공산주의 세력 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사이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분명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도 그 2차 대전 중에 서로 동맹이었던 그런 그 미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무부 일부에서도 이 소련을 적대시하지는 않고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뭘 하려는 것이 있었는데 유엔에 이 문제를 회부하면서 소련이 유엔의 결정에 불복을 하면서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추어칠이 얘기했듯이 이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철의 장막이 쌓인 것 같이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 이제 이 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6.25에 대한 그 6.25 전쟁에 대한 정의를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이 서울이 함락당하고 대전까지 밀린 상황에서 트루만 대통령께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 전까지는 전문으로 급하니까 연락을 하고 우리 도와달라고 그랬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정에서 그분의 이제 편지를 보면 참 대단한 그 이 명문이고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그 편지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감사하다. 우리 젊은 아이들도 많이 죽지만은 당신네 젊은이들은 어서 들어보지도 못하던 작은 나라를 위해서 멀리 와서 희생을 하니 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느냐. 참 얼마나 고맙고 죄송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미국인으로 죽는 거지만은 이 자유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희생되니까 세계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있어요. 이 전쟁은 남북한 간의 이 남북한 그 동포 간의 동족 상잔의 전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마약에 도취된 극히 소수의 한국인 그리고 그 배후의 국제공산주의 세력과 한국 민족 절대 다수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려는 자유주의 진영하고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공산 진영 간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규약으로 수립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김일성의 침략으로 무효화가 됐으니까 기왕의 38선이 무너진 이상은 이제는 다시는 이런 후환이 없고 우리 국민이 절대로 우리 민족이 반대하는 분단이 지속되고 그 위험, 거기서 오는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즉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로 이걸 이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 6.25 전쟁을 보는 가장 명확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할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전개가 됐고 나 자신 사실 2학년이니까 아까 학교에서 일찍 왔는데 그 다음엔 아무 소식이 없어 학교에서. 그런데 동네 보니까 큰 애들은 어딘가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 너무 이제 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갑자기 이 완장찬 아저씨들이 이제 집을 집집 뒤지면서 집에 뭐 쌀이라든가 곡식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것부터 이제 그 공산주의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그 서울 사는 사람들은 쌀을 좀 살려면 좀 싸게 먹으려면은 그 추수 때 뭐 가마니를 몇 개 사서 이제 1년을 먹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더군다나 90이 가까운 증조 할머니가 계시고 하니까 이제 쌀이 집에 늘 있었는데 뭐 전부 다 뺏겨서 우리 어머니가 애거를 해서 그 동네 늘 보던 동네 아저씨들도 있었으니까 이 노인이 하루에도 굶으시면 돌아가신다고 요만한 항아리 쌀 하나 남겨놓고는 전부 이제 뺏어가고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미군이 이제 폭격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 명륜동 지금 성균관대학에 있는 쪽은 뭐 군사시설이 없으니까 일단 안정해서 안정된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용산 쪽에는 이제 그 폭격하는 것이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 그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엔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우리 아버지는 은행의 직원이셨는데 부르주아에 이제 속한다고 날마다 출근을 하셔가지고는 하시는 일이
자술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는 거를 날마다 번복해가지고 한 달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걸로 부족해서 이 집을 자기들이 사무실로 썼으니까 집을 비우고 나가라. 애들이 6에다가 이 90 가까운 노인들이 계시고 한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대안으로 뭔가 용원으로 나와서 근무를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럼 그쪽으로 나가신다 그러더니 그 이튿날 우리 어머니가 뭐 그냥 혼비백산이 돼서 쫓아다녔더니 어디 다 모여서 이제 북한으로 끌고 간다고. 이제 그때 아마 자기들 전세가 기운다는 걸 알면서 이게 상륙전이죠. 이제 이 쓸만한 사람들을 강제 북송하고 이 정부나 이런 데 알려져 있던 인물들은 이제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이 한강 다리가 끊기고 하니까 그건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철길하고 한강 다리 하나였는데 그걸 이제 끊었으니까 뭐 피난 갈 수도 없고 그게 사실 다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피난 갈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시지만 우리가 6.25 얘기를 할 적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가 안심하고 지켜줄 테니까 있어라 하고는 실제 다리를 끌고 저희끼리만 도망갔다. 정말 지금 들어도 참 너무 화가 나는 일이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는 정부대로 막으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그때 국민이 동요하고 시작하면은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방송을 하다가 결국은 이 다리를 끊지 않으면은 그 속도로 진격해 내려오면 곧 나라 전체가 점령당할 테니까 이제 이 부통령도 겨우 나가고 금방 그 다리를 끊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안 나간다고 버티다가 이 대통령이 만약 포로가 되거나 무슨 일이 되면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한다고 강제로 밀려서 이 창이 다 깨지고 한 3등 기차칸에 27날 밤에 겨우 도망가고 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6.25 노예에서 우리가 늘 얘기되는 게 뭐냐. 이 보도연맹 원들을 학살했다고 하는 그건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연맹이라는 것은 이제 이 좌익운동에 가담했다가 이 대한민국이 쓰고 나니까 그 당시 그게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었구나 생각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이 리스트를 만들어 놨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산당 세상이 딱 돼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당연히 이제 북한군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맞으면 처벌을 받을 거니까 이들 중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자기들은 실제로 공산주의를 벌인 게 아니라 강요돼서 그랬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선 그중 몇 사람들이 한 게 부상병이 서울대학교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학살을 한 일부터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대 쪽에서 볼 적에는 이 보도연맹 그냥 뒀다가는 이런 일이 사방에서 벌어질 거라 해가지고 또 선수를 쳐서 각 지방에서 그런 사람들을 또 미리 죽이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말하면 운명의 가혹함이랄까. 그 사람들은 그쪽에 됐다가 이쪽에 남쪽이 반공 체제가 되니까 이쪽에 가입을 하거나 그렇자면 이 사회에서 뭐 도태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또 북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또 6.25 때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중간 이 정권이 바뀌는 세상에서는 어떤 그런 사이에 낀 사람들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너무도 불행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주의 이 사고의 한 가닥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보수라는 게 옛날 거를 유지하고 하겠다고 하는 소위 수구 골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슨 철학적인 게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뜻대로 자유의지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섭리랄까, 뭐 하나님의 이 섭리랄까, 뭐 이런 것들 또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풍속 무슨 여러 가지 이 민중의 정서 속에 배운 것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 개인이 완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도 인간의 견제에서 볼땐
그 본인들의 견제에서는 너무도 비통하지만 어차피 이쪽에서 당하거나 저쪽에서 당하거나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6.25 때 살아남는 사람들 결국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이쪽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궁금해서 동네 아이들은 큰 아이들은 어딜 가는데 나는 아무 통보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하루는 부모님 몰래 이제 이 동네 어떤 언니 뒤를 밟아서 갔더니 수성국민학교 종로진 구청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하나가득 모여서 이 의용군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생들, 고등학교생들 이제 이 인민군에 가담해서 싸워라. 그리고 그 밖에 또 무슨 공작대 뭐 해가지고 끌고 나가고. 우리는 어리니까 그냥 치지도에서 방치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려갔던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인민군 포로로 잡힌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인민군 복장을 입고 싸운 그런 케이스니까 당연히 반공포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을 국적으로 봐서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그 국적에 따라서 이 포로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그냥 북한군 포로로 끌려가도록 둘 수가 없던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시작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국민방위군 사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군대에 갈 나이를 좀 지난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끌려가고 하니까 두 번째 후퇴할 적에는 그런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대우를 끌고 가는데 이 예산이 부족한 데다가 또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착복하는 이 고위층들이 더러 있고 하니까 거의 굶다시피 하고 이 며칠을 걸어서 부산까지 가고 하는 그런 사건 이런 것도 터지고 있어. 물론 처벌을 나중에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학살 사건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죠. 무슨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참혹하게 짝이 없는 게 이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하는 사건에 몰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소위 공산 비적대라는 뜻이죠. 그 전에 산 속에서 숨어서 싸우던 사람들 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변장하라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가서 숨으면은 눈으로 가려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급한 사람 또는 성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도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런 과정에서 무고한 애들까지 또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고 이것이 남한에서만 그 국군이만 그렇게 한 거냐 미군만 그렇게 천만의 말씀이죠. 북한군들은 이 남한에 있다가 이제 몰려서 북한으로 갈 적에 그냥 무고한 양민을 한꺼번에 죽여가지고 총알도 아까워서 생매장을 한 얘들도 있고 이 전쟁의 비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군인들이 싸우다 죽은 것만은 아니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더구나 처음에 3개월 동안 공산치하였다가 서울이 인천 상륙후 해방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이 일사후퇴를 기해서 또다시 공산치하가 됐다가 이렇게 이 권력이 바뀌는 과정에서 살아남아야 됐으니까 소위 부역이라고 하는 걸 하고 나면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한테서 또 비난받고 그래서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대 부중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합도호국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상급생들이 이제 연대장, 대대장 했는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 해방 후에 월남미로 나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악에 차가지고 정말 이 공산주의 당 무찔러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정말 그 군대 훈련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여자 대대장 하던 사람은 이 3개월 공산치하에서 우리 학교 교정에서 총살을 당했고 그런 일들이 뭐 사방에 있었고 또 공산치하에서 이제 반장이기 때문에 불려나가서 시키는 대로 구호도 부르고 뭐 행군도 하고 했던 사람은 또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세상이 됐을 때 공산당하고 협력했다고 아이들 사이에서 또 따돌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해서 학교를 못 다니고 그만둔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러면서 그런 속에서 정말 그 젊은 남자들은 많이 가서 죽고 젊은 참
과부들, 그리고 이 고아가 된 사람들, 부지기수. 살상자, 전상자뿐 아니라 이렇게 전쟁으로 해서 고통당하다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았지만 이산 가족이 된 사람들 모두 하면 우리 3천만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적어도 이산 가족의 슬픔은 다 맺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운 좋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가 우리 아버지가 끌려가셔서 이틀 만에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미군 폭격기가 이제 폭격을 할 듯하다 대열에 흩어져서 숨어서 있다가 돌아가질 않고 밤새워서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고 기쁜데 우리 어머니가 기쁜 내색은 하지 않고 막 아버지한테 뭐라고 나무라든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렸을 때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날마다 가택수색을 하는데 어디 다른데 시골로 가서 숨지 어떻게 집으로 찾아 들어왔느냐, 이제 그 얘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까지는 민심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는 아저씨들도 저짝에 와서 조직을 해서 시키니까 그랬지 정말 그렇게 악독한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뒤지면서도 이 마루 밑에 숨어 있거나 뭐 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 샅샅이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을 그렇게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런 경우 참 드물지만 그런 사례들이 지금보다는 민심이 나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이 평소에 맞으면 서로 정을 주고 다정하게 살았느냐, 악감을 가지고 뭐 살았느냐, 이런 것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이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정말 가족을 잃고 찾지를 못하는 게, 가족들 간에는, 형제들 간에, 부부 간에 사상적으로는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렇지 않은데 남편이 공산주의적이기 때문에 간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고, 형제들 간에도 그랬고,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이 끝났을 적에, 평정이 됐을 적에 모두가 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6.25의 이제 여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인명살상, 물질적인 파괴, 이런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 심하고 지금까지 후유증을 내는 것이 그 심리적인 상처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사실 민족 전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주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배신을 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 배신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목사님들 같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숨어있는 신도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자기는 협조하는 척하고 끌려가는 뭐 그런 예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거하고 속에 진실하고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맞으면 젊은 남편을 잃은 젊은 색시들, 또는 북한에서 단신 피난오고 가족을 뒤에 남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 정절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게 우리 사회였어요. 그래서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 남편 또는 부인의 생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재혼을 한다는 건 부끄러운 것 같이 생각이 됐기 때문에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 포기하고 이제 나중에 재혼을 한 사례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남북한 통일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어요. 또 좋으면서도 또 속에 경기는 게,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모르면서 제사를 지내지도 못하고 안 그러다니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누구 하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더군다나 이 이산 가족에 있는 집안은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공산주의자가 돼 있을까 봐 겁이 나서도 죽고 없다 이러지 이산 가족이라고 내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KBS에서 분위기가, 우리가 조금 자신감을 가졌을 때, 이제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했을 때 30년 동안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 서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찾아낸 그런 좀 비교적 그래도 행복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영 찾지 못했죠. 그리고 이 피난 중에 서로 잃어서 고아가 된 거라든가.
이런 식의 전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겪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우리끼리만의 저 전쟁이 아니고 국제군이 참전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 사람들이 또 이 겪은 불행 또 그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희비극이라고 하는 건 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 그 장전호에서 미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추웠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제 책들이 나오고 요즘 나오는 정말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전쟁이라는 게 압록강까지 다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통일이 되고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는 집에 갈 수 있다 좋아하다가 10월부터 스며들었던 중공군이 소위 인해 전술을 써서 이 산을 다 뒤덮다시피 하면서 꽹과리를 지금 포로가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흥남에서 통해서 철수를 하면서 또 피난민까지 싣고 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누구를 남으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나. 가장 큰 죄인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죠. 김일성이 자기가 이제 결국은 소련의 괴뢰로서 출발한 사람이죠. 이 박헌영 같이 일제시대 때부터도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순환을 겪으면서 한국 지하 공산당 운동에서 1인자로 이 지목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소련은 그것은 사람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소련의 말을 호락호락 들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그 항일 연군의 일부로서 있었다가 이 40년대 들어와서는 소련의 이 대행가로 그냥 있었던 사람을 생기기도 곧잘 생기고 또 하니까 그 사람을 김성주라는 사람을 발탁해서 이 전설적으로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항일 운동하던 그 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세웠거든요. 30대 초반 33살인가 그런 사람하고 평생을 이 독립운동에 바쳤던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 김구 선생은 76년생, 김일성은 1912년생.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것은 순전히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자국의 또 이 국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은 북한만 아니라 동구 전체에서 결국은 처음에는 해방군으로 봐서 당신들이 해방이 돼서 당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겠다. 아주 이 고도로 발달된 선전술을 써서 이런 선포를 하고는 옛날 애국자들을 다 이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불확실을 심어서 이 소련의 말을 듣는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1940년 9월 15일 조선일보 일자를 보면은 조선 인민민주주의 정부라는 거에 이 목록이 나와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수반이 돼 있고 김구 선생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알고 있는 민족 지도자들 전체가 이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면 우리가 알고 믿던 이런 지도자들이 정부를 구성한다 해서 다 호응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속임수였기 때문에 본인들의 내락도 물론 없었고 이분들이 수락을 물론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다른 공작들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이 공작이 맞으면 이 계속되는 속에서 제주 4.3 사건까지 이 제주도에서 선거를 못하게 이 방해를 하면서 대한민국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그 폭동 또 그걸 진압하려 보내졌던 군대 사이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던 여수 순천 사건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 대구 폭동 대구 폭동은 가난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한테 소련에서 돈을 얻어가면서 또 공산당 첩자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격화시켜가지고 큰 폭동으로 만듭니다. 수도 없는 이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생겼는데 이것의 총집합체가 6.25 전쟁이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내에서도 그 국제사회에서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같은 그런 참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강대국들의 순회들이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모여서 이제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게끔 하고 국제협약으로 이루어진 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면은 군대를 동원해서도 응징을 해야 된다 하고 만들어낸 것이 유엔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유엔의 호응을 얻고 유엔이 도와서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인데 그 나라가 침공을 당하니까 이 유엔군이 곧 바로 그 참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하고 이게 무너지고 나면 또 다시 세상은 아비규환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요청하는 통보가 가는 동안에 벌써 트루만 자신이 이거는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된다 하고 나왔던 것이 또 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그래도 또 다시 이 미국 등의 이제 원조를 받아서 나라의 기반을 다져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영광, 즉 역사상 우리가 자비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세계인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된 건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토대를 만든 것이 바로 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고 유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낸 것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잘 이룩되고 유교의 그 영향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파괴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뭘 한 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졌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즉 옛날 전통적인 그 유교 성리학적인 그런 도덕관은 없어지고 그게 또 긍정적인 측면은 이 신분 구조 장유유선이 하는 게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봉건적인 그런 차별 의식을 극복하지 못했고 또 여자에 대한 차별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이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 쌍놈이 또 이 서울 사람 시골 사람 천한 직업 그렇지 않은 직업 이런 게 없어지죠. 즉 근대화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다 모두 하향 평준화가 된 거죠. 한마디로 전부 다 무너졌으니까 새로 하니까 양반 소위 상류층 부인네들은 바깥에 시장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기생들의 싹바느질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것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평등사회 그리고 진취적으로 직업관이 바뀌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쌓아왔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에서의 이 불문율들도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유교의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거는 부정적으로 보면은 남녀 차별이 심해서 여자는 아버지를 따르다가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른다 하는 이런 것 같은 것은 유교의 본래 구분하고 차별하고를 좀 혼돈한 것 같고 사회가 변한 거에 대한 고려가 없이 너무 전통 사회에만 맞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폐단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사회 기강을 세운다는 거 있습니다. 가령 삼강오륜 같은 건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고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 그리고 어른하고 아이에는 맞은 서열이 있고 부부 간에는 서로 역할이 다르고 친구 간에는 신의를 지킨다든가 이런 것 같은 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다른 맞은 문명 사회에서 다 지켜야만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상을 하지 않는다, 간음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또 와르르 무너지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고 하는 것 같은 또 그런 인상이 남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쌓아야 하는 그런 또 부담도 나왔습니다. 양면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정신적인 기반을 구축하느냐.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고, 뭐 불교는 불교대로 또 유교는 유교대로 분발을 했지만은 사실 그 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통합된 공통된 어떤 그 윤리 의식이랄까 하는 것이 아직도 제대로 정립을 안 한 건 사실이고,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인 공포 때문에 그런 게 있죠. 즉, 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반공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6.25를 지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의식이 됐습니다. 물론 이 공산주의 쪽에서 피해 당한 사람들도 있고, 아까도 말한 듯이 이산 가족에서도 얘기를 못하고 말을 숨기고 살아야 자기를 숨어서 사는 그런 그 궁지에 몰린 사람들, 특히 이 연좌제라는 게 있어서 가족 중에 누구도 의심받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다 공동으로 그 불이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폐단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런 식의 전쟁, 이런 식의 공산 치하가 다시 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강력한 반공 반공 정책을 쓰는 데 대해서는 사실 이 그전 같은 그런 반반은 좀 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정되면서 다시 옛 상처가 살아나면서 지하에서 그 세력이 또 움직이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감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축적됐다가 이번에 사실은 뭐 촛불혁명이니 뭐니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터져 나와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밑으로부터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력이 결국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이런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6.25의 피해랄까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오는 거죠. 개인 사정으로 보면은 설 자리가 없어서 뭐 산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토벌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뭐 지리산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그 돈을 번 작가들도 있고 하지만은 다 처절한 얘기고 그 흠모할 만한 얘기지만,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오늘날 세계 난민들을 보세요. 유럽으로 가다가 배채 빠지고 가서도 학대당하고, 또 철없는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 봐라 저렇게 통일을 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베트남 남부 사람들이 완전히 나라 없는 이 사람들을 전락을 해서 보트 피플이 되고 학살당하고, 그러고 다음에 바로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다는 그 사실. 그거를 모르고서 지금 베트남이 훌륭한 사례같이 생각이 되는 이런 또 망측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6.25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이 남북한 동포 전체가 사실은 다 희생자가 됐다. 이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는 극소수의 의도적인 이 공산주의 말하자면 오열이랄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또 없었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은 그 후 우리는 반공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수호하면서 어떻게든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지로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25의 그 피해 하면은 사실 그 숨은 상처가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다는 것.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던 그 죄인들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주변에도 우리 집에 그 사례가 있는데, 집안에 먼 친척 간에 이제 일제시대 때 옛날 꽤 잘 살던 이 지주 집안인데, 이 일제시대 때 재해방 때는 그런 소위 양반이나 지주 계급의 자제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막스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이제 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병이 들어서 일찍 죽고, 이제 유복자가 하나 생기고 동생들이 셋이 있었는데, 6.25가 되니까 그 아들들 중에 셋 중에 둘이 북한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큰 아들의 그 며느리가
갔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이 나는데 그 아주머니, 이제 그 유복자가 내 마지막 이 먼척 친척 동생인데 4살 아래인데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애비 없이 저렇게 낳은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데 애미가 애를 저렇게 그 혹독하게 군다. 아이한테 방 청소 뭐 옷 개는 거 다 시키고 심지어는 요강까지 부시라고 한다고 어른들이 이 혀를 차셨어요. 그래 저렇게 독한 여자가 있다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언제 그 얘를 버리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애가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엄마가 아마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금 아주 굉장히 잘 돼서 미국서 의사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숨은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헤어졌다가 어떻게 용하게 자기 아이를 그 찾는,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그 6.25였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참 그 이 서로 관용을 베풀면서 이거를 제대로 인정을 하고 뒤로 하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하는 것 대신에 마지막에 역사의 포로가 돼서 우리가 이런 순환을 겪었다. 그러면서 미래를 보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으로 이 월드컵 때 그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온 세계로 울려 퍼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드디어 6.25의 상처를 이제 뒤로 하고 정말 그 하나의 나라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그게 마치 무슨 드레스 리허설이나 된 것 같이 그중에 가당치도 않은 무슨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니 무슨 광우병 파동이니 뭐 밑으로부터 움직이는 건 다 뭐 옳은 것 같이 이런 그 환상을 자아내면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소용돌이 속에 온 국민이 거짓말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어가는 이런 그 현상이 그 빚어든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앞으로 살기 위해서, 특히 외국하고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 클릭수가 많을수록 돈이 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책임한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 솔곳한 것만 만들어가지고 그걸 매겨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이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 뭐 좌는 말할 것도 없고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나온 좋은 책들을 부지런히 읽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내려놓은 생생한 기억 같은 거 보고 특히 그 유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기록 또 밖에서 사람들이 본 거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우리야 의사와 상관없이 나라가 양분되면서 빚어졌던 이 참화의 마지막 악몽에서 정말 이제 해방될 때가 됐다. 그러려면은 모두가 다 이렇게 죄 없이 죄인이 됐고 절대로 정말 잘못한 거는 이렇게 어떤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을 현혹시킨 그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두서없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면서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